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신문 사회면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이 모여 있어서 한번 이 빨간 테두리 안쪽에 거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만 짧게. 자, 주된 내용 핵심 이슈는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분석을 내놨어요. 자, 인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이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부동산 투자에 발 잘못 담궜다가는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변동의 추이를 잘 살펴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만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는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예측들이 다 망가졌죠.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비상상태가 거치면서 인구의 변동, 출산, 이런 것들이 모두 예측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19년이고요. 5,183만 명. 나이 드신 분들은 뭐 4천만 인구 여기에 아마 각인이 되어 있을 건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남한만입니다. 남한만. 2019년까지 4천만이 아닙니다. 5,183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해서 현재 3년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구에 대한 통계청의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직결된 것이 바로 인구거든요.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지, 증가되어야지, 생산 인구가 증가되어야지 우리의 아파트, 우리의 수익형 부동산을 소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이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데 수요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상품별로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성비부터 해서 나이대,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 혼자 산다,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2022년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은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수 분석을 냈는데, 대한민국 남한 인구 총 인구수는 5,143만 9,038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만이 넘습니다. 아직 4천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5,143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9년 전인 2014년 정도의 인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무려 8년 전의 인구수가 줄어버렸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인구수 분석, 가구수 분석을 계속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인구 증가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인구 감소는 매우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조금씩 차츰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전직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구 문제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만 9,771명이 1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 이미 살펴봤지만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자 수가 평년에 비해서 거의 7배, 8배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고, 대신에 출생자 수는 감소 추세여가지고 인구가 약 20만 명가량, 약 19만 9천 명, 약 20만 명가량이 줄어가지고 2014년 수준이 됐다. 상식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1%를 차지한다. 자, 1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입니다. 자,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에 35%에서
36.7, 39.2,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41%, 여기 보시면 퍼센트입니다. 41%, 약 972만 가구 수준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했죠. 2018년도부터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인 가구는 전체의 65.2%를 차지하겠다. 2022년. 야, 2021년 통계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60%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무려 5%가 늘어가지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5.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가구에서 약 66가구 수준. 여기 보시면 100가구에서 약 66가구가 1명 아니면 2명이 산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기껏해야 자식 1명 정도, 3인 가구 같은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뭐 80%, 90% 육박하고 자식이 2명 이상 되는 가구도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식을 3명 난다. 그러면 진짜 애국자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 가구가 41%고요. 1, 2인 가구가 합하면 66%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이 이렇게 1,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아직은 50대가 많고 그 다음에 40대, 60대, 30대 순입니다. 20대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까지는 50대, 개발도상국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별 인구를 보면 보통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1.102대 100, 104대 100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16만 5,136명이 더 많습니다. 남녀 인구 격차가. 이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예전에 낙태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아들이 좀 많은 게 정상인데 지금은 출산하는 남성들이 좀 여성화가 돼서 채식주의자가 많아서 딸을 많이 낳는 걸까요? 하여튼 남한은 현재 여성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도 약 9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60세 이상도 아니고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현재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자, 인구가 현재 2022년도에는 18%입니다. 14%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2022년도에 18%가 65세 이상이니까 곧 20%가 넘겠죠. 1, 2년 안으로. 곧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자, 이런 것은 재테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 유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역별로 보면 전남, 경북, 전북, 그다음에 강원, 부산 순인데요. 여기서 눈길이 끄는 게 이미 부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아파트나 부산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로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부산은 22, 23, 25, 30%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할 수 있거든요.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좀 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투자를 더 이상 안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2022년 현재 약 41%가 1인 가구고요. 2인 가구는 약 66%에 육박하고요. 세대당 평균 인원수는 2.2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약 16만 명이 많고요. 현재 3년 연속 인구가 총 감소를 해서 2014년 인구 수준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고 그 감소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어떻게 재테크를 할 때 이 인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인구 변화를.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소형 평수 아파트라든가 수익형 부동산,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사에서도 이런 인구 유형의 변화를 감안해서 세대수의 변화를 감안해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과다 공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대형 평수가 희소한 평수가 돼서 오히려 몸값을 톡톡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반대로 사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구 변화의 흐름을 감안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자신의 투자 일정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한번 보면은요, 2023년 올해에도 공인중개사에 약 40만 명이 도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인데요, 올해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의 약 46%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현재는 부동산 거의 뭐 광기 수준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죠. 2021년보다는 덜 받긴 했지만 점점점 인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 20대 30대들도 예전에는 뭐 중장년층이 응시를 했다면 젊은 층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엔잡러,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걸 어떤 것을 갖고 싶냐 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가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뭐 쇼핑몰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잡 쓰리잡을 갖고 싶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공인중개사라든가 부동산은 만인의 관심을 끌고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아까 봤듯이 이런 인구 변화 감안하셔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대 분리에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 과세가 정당하다. 이 판례가 현재 오늘 나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는데, 뭐 지나치기는 그렇고, 한번 보시면은 가족 간의 서류상 세대 분리를 마쳤어도 한 집에서 살았다면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그 세대 분리된 대로 이사를 가서 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주택수, 뭐 청약 이런 거 말고 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한 집에서 거주하는 걸로 보고 주택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자, 2012년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샀다는 거야. 그리고 2014년 같은 지역에 주택을 임차했어. 그러니까 서초동에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서초동에 한 채를 임차를 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았다, 이거죠. 집 한 채 있고 한 채는 뭐 전세로 살든지 했겠죠. 그런데 아들 B씨가 부천시의 오피스텔, 그리고 서초구의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두 채를 샀고, B씨가 이 2018년도에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지 않고 서초구 이 전세에서 같이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서초동에 살던 이 아버지가 서초구 아파트를 2019년, 똑똑하네요. 아파트 가격 최고점이죠. 최고점일 때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다. 1세대 1주택자다 하고 1세대 1주택에 맞춰서 세금을 냈다는 거야.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아버지가 아파트를 팔 당시에 아들과 같이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아들 주택, 오피스텔 두 채, 그 다음에 아버지 서초 아파트 한 채에서 총 세 채를 소유한 1세대 3주택자다 해가지고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까 보셨듯이 2012년에 사가지고 2019년 7년 만에 팔았는데 2019년도에 아파트가 최정점이었죠. 코로나 시국에 버블의 최정점이었죠. 그래서 최정점에도 팔아서 아마 소득세도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는 주민등록도 분리를 했고 1세대 1주택자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죠. 자,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이란 개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서류상으로 세대가 같이 있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질과세라는 개념일까요? 종종 이거 많이 보셨죠, 공부하시면서도.
세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고 소유권도 이전을 하고 등기부 등본 소유권도 이전 등기 작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세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 개념이 아니라 세대 개념으로 3주택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 8억 원 어마어마하죠. 8억 원을 납부해라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팔 당시에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세무서에서. 그리고 이 정도 다주택자도 아니고 겨우 오피스텔 2채 있고 아파트 한 채 있는 이 사람들 세무조사까지 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한 이후에도 A씨 주택에서 아버지 주택에서 아들이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 주택은 출입구, 거실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살았다. 이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현관 출입문이 따로따로 두 개가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B씨가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공동생활비용의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정산 내역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한 걸로 봐야 된다. 독립적으로 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같이 사는지. 출입하는 걸 몰래 찍었을까? 제가 봤을 때 뭐 관리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이 아파트 주변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닐까. 세무서가 아들과 이 아버지가 동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을 합니다. 실질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에 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살지 않고 현재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자, 결론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분리를 했다. 등기부 등본을 정리를 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때 동거가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다주택제로 취급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하나 제대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섹션에 부동산과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인구, 이 감소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2030년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